워렌 버핏이나 스티브 코엔, 뭐 이런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억만장자들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진 어떤 기업에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이게 참 흥미로운데 바로 그 나스닥 상장사인 시리우스 XM 이야기입니다. 2023년 중반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글쎄요 무려 72%나 폭락을 했는데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 3분의 1 이상을 가졌고 또 스티브 코엔의 포인트 72나 DE-쇼 같은 그런 유명 헤지 펀드들도 꽤 많이 들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배당 수익률은 5% 가깝고 그 주가 수익 비율, P라고 하죠. 이게 3배밖에 안 된대요. 와, 겉으로만 보면 이거 뭐 거의 거저주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리우스 XM이라는 회사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한때는 자동차 라디오 시장 판도를 확 바꿨던 그런 혁신 기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거물 투자자들은 계속 관심을 보이는 건지, 그리고 이 주식 정말 보이는 그대로 아주 싼 건지 그 속사정을 좀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번 분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 시리우스 XM이 지금 처한 상황, 그러니까 가입자 수가 줄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또 만만치 않은 부채 문제도 있고요. 이런 여러 요소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이게 과연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나 주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입체적으로 이해해보는 겁니다. 단순히 좋아 보이는 그런 숫자들 너머에 있는 진짜 현실을 파악하는데 좀 집중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딱 들어오는 이 상단된 상황부터 좀 풀어가 보죠. 아니 워렌 버핏, 스티브 코엔 같은 투자계의 뭐랄까 거물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데 주가는 왜 2023년 중반 최고점 대비 72%나 폭락했을까요? 여기에다 5%라는 높은 배당 수익률, 또 3이라는 이 극도로 낮은 PE 비율. 이건 진짜 이건 사야지 하는 신호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자, 이걸 한번 풀어보죠. 이 숫자들 뒤에는 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확실히 그렇죠. 유명 투자자의 이름이라던가 높은 배당률 아니면 낮은 PE 같은 지표는 투자자들 시선을 확 사로잡기에 충분하죠. 뭐랄까 강력한 미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업, 특히 지금처럼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평가할 때는요. 이런 표면적인 매력 요소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는 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때로는 이런 지표들이 기업의 실제 재무 건전성이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같은 걸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중요한 위험 신호를 오히려 가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꺼풀 더 이렇게 벗겨내고 속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정말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 낮은 PE가 오히려 수익성 악화의 전조일 수도 있고요. 높은 배당률은 지속 불가능한 재정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단순히 숫자가 낮다 높다 해서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시리어스 XM의 과거랑 현재를 좀 더 자세히 비교해 볼까요? 21세기 초반만 해도 그 위성 기반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로 자동차 안에서 듣는 경험 자체를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뭐 끊김없이 깨끗한 음질에 수백 개 넘는 다양한 음악 채널, 또 독점적인 토크쇼나 스포츠 중계 같은 거. 기존의 그 지지직거리던 AM, FM 라디오랑은 정말 차원이 달랐죠. 그래서 가입자도 엄청나게 늘었고요. 특히 그 신차 살 때 아예 시리어스 XM이 설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딜러들이 막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그런 영업 전략이 아주 효과적이었죠. 맞습니다. 그 당시엔 정말 혁신이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기술이나 소비 환경이 정말 빠르게 변하잖아요. 스마트폰이 이제 대중화되면서 유튜브 뮤직이나 스포티파이 같은 막강한 경쟁자들이 등장했고요. 이제는 자동차에 블루투스로 스마트폰 연결하는 건 거의 기본이고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시스템 통해서 스마트폰의 모든 오디오 콘텐츠 있잖아요. 음악 스트리밍 앱, 팟캐스트, 오디오북 이런 것들을 그냥 차량 스크린에서 터치 몇 번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미 내 손안의 스마트폰에 전 세계 거의 모든 오디오 콘텐츠가 다 담겨 있는데 과연 매달 $10, $20 이렇게 추가로 내면서까지 자동차 전용 라디오 서비스를 구독할 이유가 예전만큼 강력할까 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의 결과로 시리우스 XM의 가입자는 2022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분기만 봐도 유료 가입자가 6만 8천 명이나 순감했죠. 물론 회사 측에서는 월 1.5% 수준의 낮은 이탈률을 내세우면서 기존 고객 기반은 안정적이다 이렇게 주장은 합니다. 근데 이탈률이 낮다는 게 곧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는데 명백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오래된 가입자들은 뭐 습관이나 아니면 특정 독점 컨텐츠 때문에 남아 있을 수는 있지만 신규 유입이 막히면 이건 결국 서서히 가라앉는 배와 같을 수 있죠. 아, 가입자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재무 상태를 들여다봐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보이네요. 지난 12개월 동안의 매출을 보니까 85억 6,500만 달러, 이게 2023년 연간 매출이었던 90억 달러보다 줄었어요. 매출이 감소세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 돈 쓰는 쪽, 그러니까 비용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좀 눈에 띄네요. 예를 들어서 스티븐 A. 스미스 같은 유명 스포츠 해설가나 알렉스 쿠퍼, 또 코난 오브라이언 같은 인기 팟캐스터들하고 거액의 계약을 맺으면서 콘텐츠 확보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요. 버는 돈은 줄어드는데 씀씀이는 커지는 상황. 이거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는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들어오는 돈, 즉 매출은 줄어드는데 나가는 돈, 비용은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걸 딱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영업이익률인데 지난 12개월 기준으로 한 22% 정도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18년에는 이게 30%에 달했거든요. 꽤 큰 폭으로 하락한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 낮은 가입자 이탈률 1.5%가 그나마 방어선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새로운 가입자를 확보해서 전체 사업의 파이를 키우는 그 성장 엔진이 사실상 멈춰섰다는 데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만으로는 부족하죠. 지속적인 성장이 보이지 않으면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 자체에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마치 그 방 안에 놓인 거대한 회색 코끼리처럼 아주 큰 위험 요인이 또 하나 있죠. 바로 부채 문제입니다. 지난 분기 말 기준으로 수중에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은 1억 달러가 채 안 되는데 갚아야 할 장기 부채는 무려 100억 달러가 넘는다고요. 와, 거의 100배 차이인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어마어마한 부채가 구체적으로 회사 운영에 어떤 압박을 주고 있을까요? 그 부채 규모는 정말 상당합니다. 회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사업해서 벌어들이는 그 잉여 현금 흐름, FCF라고 하죠. 이게 약 1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잠깐, 여기서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건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번 돈에서 설비 투자 같이 사업 유지에 꼭 필요한 비용을 빼고 정말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을 의미합니다. 뭐 배당을 주거나 빚을 갚거나 자사주를 사거나 하는 재원으로 쓰이는 아주 중요한 돈이죠. 그런데 연간 10억 달러를 버는데 갚아야 할 빚이 100억 달러가 넘는다. 이건 이 잉여 현금 흐름의 상당 부분을 이자 갚는 데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분기마다 내는 이자만 해도 1억 달러가 넘어요. 게다가 2024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주주들한테 배당금으로 지급한 돈만 해도 1억 8,300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벌어들이는 잉여 현금 흐름으로는 이자 내고 배당금 주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는 아주 빠듯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사업 실적이 더 나빠져서 현금 흐름이 줄어든다면 이자 부담은 더 커질 거고요. 결국에는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할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안에 정말 심각한 재정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이 막대한 부채는 단순히 숫자가 크다는 걸 넘어서서 회사의 미래 전략 수립이라든지 투자 여력을 아주 심각하게 제약하는 뭐랄까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와, 상황이 진짜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투자자들을 현혹했던 매력적인 지표 PE 비율 3이라는 숫자, 이걸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아니, 아무리 낮아도 이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싶은 이 수치. 정말 헐값에 나온 주식처럼 보이는데 이 부채 문제를 알고 나니까 뭔가 좀 다른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그 PE 비율은 계산 방식상 기업이 짊어지고 있는 부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시가총액, 그러니까 발행된 주식 전체의 시장 가격은 현재 약 72억 5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PE는 이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죠. 하지만 기업의 진짜 가치를 평가할 때는 단순히 주식 가치만 보는 게 아니라 기업이 갚아야 할 빚까지 포함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걸 기업 가치, 엔터프라이즈 밸류 EV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만약 누가 이 회사를 통째로 인수한다면 주식 가격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진 빚까지 전부 떠안아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리우스 XM의 기업 가치 EV는 시가총액 72억 5천만 달러에다가 100억 달러가 넘는 순부채, 총 부채에서 현금성 자산을 뺀 값이죠. 를 더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약 17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서게 되죠.
아, 시가총액은 72억 달러인데 기업 가치는 170억 달러가 넘는다. 부채 때문에 실제 기업 가치가 훨씬 크게 평가되는 거군요. 그럼 이 기업 가치 EV를 기준으로 보면 평가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PE 대신에 기업 가치 EV를 아까 설명드린 잉여 현금 흐름 FCF와 비교하는 EV FCF 배수를 살펴보는 것이 더 정확한 평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약 17배 정도가 나옵니다. PE 3배하고 EV FCF 17배. 엄청난 차이죠. 17배라면 이건 전혀 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수준 아닌가요? 특히 지금처럼 가입자도 줄고 매출도 감소하고 스포티파이 같은 공용들하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고요. 맞습니다. 성장성이 둔화되거나 혹은 역성장하는 기업에게 17배의 EVFCF 배수는 결코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다소 고평가되었다고 볼 수도 있죠. 결국 겉으로 드러난 그 낮은 PE 비율은 부채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을 보여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 아래 숨겨진 부채 부담까지 고려하면 이 주식은 결코 헐값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시리우스 XM을 둘러싼 여러 가지 측면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가입자와 매출 감소라는 명확한 하락 추세, 스포티파이 같은 경쟁사들과의 피할 수 없는 치열한 경쟁, 100억 달러가 넘는 그 막대한 부채 부담, 그리고 낮은 PE 뒤에 숨겨진 실제 가치 평가의 함정까지.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이 시리우스 XM 주식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정보와 분석 내용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면 현재로서는 시리우스 XM 주식에 대한 투자를 서두르지 않거나 혹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워렌 버핏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겉보기에 높아 보이는 5% 배당 수익률 아니면 극단적으로 낮아 보이는 PE 비율 같은 그런 표면적인 매력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막대한 부채,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쟁 환경, 그리고 실제로 하락하고 있는 주요 사업 지표들, 이처럼 기업의 근본적인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현재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 이번 분석을 통해 확인된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물론 이게 회사가 반드시 실패할 거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현재 드러난 위험 신호들을 무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오늘은 시리우스 XM 주식을 둘러싼 이 흥미로우면서도 다소 좀 우려스러운 상황을 함께 파헤쳐봤습니다. 유명 투자자들의 베팅이란 어떤 기대감과 회사가 실제로 마주하고 있는 부채, 경쟁, 성장 정체라는 그 냉혹한 현실 사이의 간극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 분석은 주로 현재 시점에서 관찰되는 위험 요인들하고 재무적인 약점들에 좀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명백한 어려움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왜 워렌 버핏을 비롯한 그 경험 많은 억만장자 투자자들은 여전히 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투자를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그들은 우리가 현재로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뭔가 물밑에서 진행 중인 잠재적인 회생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인수합병 시나리오 혹은 아직 시장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어떤 숨겨진 자산 가치나 전략적 이점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 또한 단순히 투자 결정을 넘어서는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